간밤 뉴욕 증시 상대지수는 보합권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FOMC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우 하락에는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금융 컨퍼런스에서의 JP모건 발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내년 비용 지출이 시장 예상보다 늘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간밤 JP모건은 내년 전체 지출이 1,0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예상은 물론 또 JP모건 자체 예상보다도 10%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시장은 JP모건의 비용 관리 원칙에 의문을 키웠다고 하네요. 네, JP모건은 내년 비용 지출이 늘어날 이유로 지점 확대, 또 AI 투자 등 사업 성장과 전략적 투자를 꼽았는데요. AI 도입을 통해서 운영 생산성도 높이고 규제 완화로 자본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JP모건 소비자금융 부문 최고 책임자는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현금 여력이 정상화되고 회복 탄력성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약화되면서 경제 환경은 취약하다고 발언해서 다소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네,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도 구인 공고는 개선됐지만 해고는 증가됐다고 나왔습니다. FOMC 회의에서도 이 점이 반영될지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결과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12월 FOMC 결과가 이제 내일 새벽이면 나오죠.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에 대한 경계감이 큰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나온 데이터들은 매파적 인하 전망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년 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JP모건이 소비자 환경이 약화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도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마감상 보면 오늘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각각 0.38%, 0.09%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 홀로 0.13% 오름세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호재가 나오며 시장 분위기를 살릴 줄 알았던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200칩 수출을 허용했지만 중국이 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한 건데요. 그동안 이어져온 대중 수출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AI 자립을 키운 모양새라는 분석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이후로부터 새로운 반독점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소식에도 미국 국방부가 제미나이를 정보용 플랫폼에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 넘게 뛰었습니다. 또 애플은 오늘 소폭 상승하다가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하반기 기준으로 기술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은 오늘도 1.29%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테슬라는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의 FSD가 감독 없이 운행되는 수준에 매우 가까워졌다면서 호평을 내놓자 주가가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의 은퇴를 앞두고 대규모 경영진 재편 소식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그럼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고용 시장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지만 둔화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구인이직 조사에 따르면 10월 구인 건수는 767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 대비해서 소폭 늘어났고요.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돌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해고 건수가 185만 명으로 나타나면서 2023년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노동 시장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자발적 이직률은 반대로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ADP 주간 고용 수치도 흐름이 대동소이했습니다. 최근 4주 기준으로 민간 고용 평균을 냈을 때 고용이 4,75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플러스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만 이 지표는 변동성이 크고 또 이번 수치로 한 달 평균을 내면 약 2만 명의 고용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확실하게 반등하고 있다고 보긴 아직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중소기업 낙관 지수는 개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번 발표치는 99.0으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기업들 중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19%는 향후 3개월 동안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는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기업들의 심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에 나올 FOMC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 봐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일 텐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하의 기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일각에서는 1월 회의까지 나올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데이터 의존성을 강조해 그렇게까지 강하게 매파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하게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놨기 때문에 어떤 기조를 보일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점도표를 통해서는 9월에 연준이 내년에 1회 인하만을 반영했는데 이 전망을 고수할지 혹은 상향 조정할지도 관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확대 카드가 나올지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이미 11월에 이 유동성 사정에 따라서 연준이 다시 채권 매입을 통해 대차대조표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만일 이 같은 발표가 나온다면 유동성 개선으로 인해서 시장이 낙관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아직 괜찮고 또 노동시장 둔화세도 가파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내일 연준이 매파적 인하를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키웠는데요. 이에 장 초반 하락하던 국채금리도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10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2년물 금리가 0.03%포인트 급등했습니다. 금 가격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0.57% 올랐고요. 특히 최근 금보다 은이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은 가격은 공급 부족과 또 수요 확대를 이유로 처음으로 온스당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지켜보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간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1.07%, 0.72%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이어져온 박스권을 돌파하고 단숨에 94,000달러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를 앞두고 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또 미국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가상자산 위험 없는 자기거래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하면서 이 제도권 접근성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원화로는 1억 3,60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규제가 풀린다는들 중국이 사줄지 의문이다 말한 젠슨 황씨의 고민이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엔비디아 H100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용하겠다 발표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시큰둥한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접근을 자국 내에서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구매자가 국산 칩으로 대체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정식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규제안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공공부문에선 H200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출을 풀면서 유화책을 쓰는 것 같지만 중국을 영원한 2등으로 묶어두면서 돈은 돈대로 벌겠다는 트럼프의 속내를 모를 리 없기 때문이겠죠. 더군다나 미국의 오랜 규제로 기술 굴기에 올인해온 덕에 엔비디아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더욱 좁아진지라 불과 몇 년 새 입장이 180도 바뀐 모습인데요.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두 꼴의 밀고 당기기 싸움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AI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빅테크들의 투자 러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엔 인도에 베팅했습니다. 직접 인도로 날아간 사티아 나델라 CEO는 모디 총리와 만남을 갖고 현지 AI 인프라 구축에 5년에 걸쳐 175억 달러, 우리 돈 26조 원을 투자하겠다 밝혔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시아 투자 중 최대 규모입니다. 인터넷 사용자만 10억 명을 보유한 인도는 아시아 시장 핵심 진출지로 꼽히면서 빅테크들이 돈 보따리를 사들고 향하고 있는데요. 최근 구글도 5년간 150억 달러를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나섰고 아마존, 오픈 AI 등 업계 큰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투자 행렬에 뛰어들면서 세계 데이터 센터의 심장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의 입김이 커지면서 덩달아 규제 허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은 다시 또 구글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AI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는데 구글이 자사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면서 미디어와 출판자의 온라인 콘텐츠, 유튜브 영상 등을 적절한 보상 없이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만약 규정 위반으로 결론이 나게 되면 구글은 글로벌 연간 매출의 1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만큼 즉각 반박했고요. 특히나 유럽연합의 기술 관련 규정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조사인 만큼 미국 쪽 반응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엎치락뒤치락 인공지능 레이스가 거센 가운데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눈에 든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AI 로봇 기업 스킬드 AI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사가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펀딩 라운드에 참여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투자 유치가 성사되면 스킬드 AI의 기업 가치는 140억 달러, 우리 돈 2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지는데 불과 몇 달 만에 3배 넘게 뛸 만큼 젠슨 황 CEO를 비롯한 업계 큰손들이 다음 먹거리로 지목한 이 로봇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는 AI 모델을 만드는 곳으로 우리 기업들도 높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앞선 펀딩 라운드에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LG의 벤처캐피털, 삼성 등도 참여하면서 업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여전히 AI로 시끌시끌한데 업계 큰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보죠. 빌 게이츠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비쳤습니다. AI는 세상을 재편할 심오한 현재 가장 중요한 기술임에 초의 의심도 없다 강조하면서도 관련 산업이 초경쟁 국면에 진입했다며 모두가 승자가 될 수는 없다 지적했습니다. AI가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은 모든 기업들의 가치가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라면서 일부 고평가 기업은 향후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게이츠의 우려대로 현재 팔란티어나 테슬라 등 일부 AI 관련 기술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S&P 500 평균인 25배를 크게 웃도는 200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로 제2의 도약을 노리는 우버 소식도 짚어보죠. 최근 구글의 웨이모부터 중국 위라이드까지 가리지 않고 파트너십을 넓혀가면서 세계 각지로 사업을 뻗고 있는데요. 이번엔 일본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향후 5년간 일본 시장에서 20억 달러, 우리 돈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직접 일본을 찾은 다라 코스로샤이 CEO는 최대 택시 시장인 일본에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하고 싶다며 이렇게 찾아온 이유도 관련 기업과의 협의를 위해 방문했다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마스가 이벤트 이후 조정을 겪던 조선 업종이 간만에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HD 현대그룹이 인도의 첫 조선소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 주가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마스가 협력 기대감이 달궈진 이후 횡보하고 있었는데요. 팩트시트 발표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전이 부재한 결과로 보이지만 증권가에선 내년에도 조선업 호황과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조선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HD 현대마린 엔진이 9%대 급등세 보였고 HD 현대중공업도 6.26%, 삼성중공업도 4.44%, 마지막으로 하나오션까지 강세 보였습니다. 영국 기업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테라뷰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주가가 오르는 소위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테라뷰는 1초에 1조 번 진동하는 전자기파인 테라헤르츠파 기반의 초정밀 측정 검사 장비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 기업으로 본사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습니다. 테라뷰의 고객사는 삼성전자 등 주요 한국 반도체 제조사와 대형 2차 전지 업체들로 전해지는데요. 영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테라뷰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달성했고요. 아우토크립트 같은 경우 11%대, S2W도 5%대 강세 보였고 에임드바이오도 2.99% 강세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낮추면서 일부 2차 전지주 주가가 약세 보였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전기차 시장 확대 둔화와 향후 12개월간 전망되는 변동성 등을 하향 이유로 제시했는데요. 2023년 6월 이후 약 2년 6개월 만에 하향 조정이었습니다. 해당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하락하기도 했고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 살펴보면 DIC가 9%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LG에너지솔루션이 1.77%, 삼성 SDI도 1.27%,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까지 0.17% 약세 보였습니다. 바르는 탈모약 효과 덕분에 현대약품의 주가가 3일째 강세 보였습니다. 지난 2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이어 어제도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이탈리아 제약사 코스모파마슈티컬스의 남성형 탈모 신약이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약품은 이 회사와 국내 유통 판권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을 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현대약품이 해당 이슈로 5.9% 강세 보였고 일동제약도 6%대, 올릭스도 5.66%, 안트로젠까지 0.14%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 수준이 높아졌지만 기대는 기대일 뿐 확인하고 가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어제 눈치 보기 모드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일정이 많아 중요한 구간인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양대 지수는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3% 가까이 하락해 4,143선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0.4% 가까이 올라 931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눈치 보기 장세 속에 개인과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900억 원 넘게, 개인이 11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기관만 홀로 500억 원 가까운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582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 역시 1,2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2,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 조선과 방산 대표주가 주목받았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6% 넘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반도체 투톱과 2차전지 대표주에선 조정이 나왔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전 거래일 강세에 따른 되돌림, 또 여기 SK하이닉스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이 부담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선 2차전지와 로봇, 제약바이오 대표주들이 강했습니다.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결의가 되면서 이제 시총 1위가 될 예정인 에코프로비엠에 관심이 쏠린 모습이었고요. 로봇 대표주가 강세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과 삼천당 제약 등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일부 상승했습니다. 환율은 다시 1,47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5원 40전 상승한 1,472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최근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 차원에서 달러를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에 야간 거래에서는 1,470원 선 아래로 내려섰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구인과 퇴직 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달러 인덱스가 오름폭을 늘리면서 환율은 낙폭을 줄였는데요. NDF에서 오늘 새벽 6시 기준 달러원 1개월물은 1,470원 2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환율 1,470원 선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대기 모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자사주를 미국 증시에 ADR, 주식 예탁 증서로 상장한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측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상장이 된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달 SK하이닉스가 ADR을 발행할 경우 마이크론을 넘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대비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늘 저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ADR 등 적극적으로 밸류에이션을 개선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뛸 것이라는 겁니다. 메리츠증권은 SK하이닉스 주가를 61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대폭 높여 잡았습니다.
앞서 대만 TSMC도 지난 1997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ADR을 상장하면서 대만 증시에 상장된 본주 주가까지 상승을 견인했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 측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될지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국내 최대 규모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이 개최가 되고요. 차량 통합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인 페스카로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새내 기주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일부 탈플라스틱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글로벌 환경 규범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관련주가 상승했는데요. 이번 총회에서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흐름 지켜보시죠.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FOMC를 앞두고 경계 심리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가운데서도 마이크론이 도이체방크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2% 넘게 뛰었었죠. 국내 증시 반도체 투톱에는 우선적으로는 호재가 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3% 오름세로 프리마켓에서 10만 8,700원에 거래되고요. SK하이닉스도 0.7% 반등합니다. 거래가 57만 원. LG에너지솔루션이 1.1% 반등하면서 44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약보합권 정도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차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가 미국 정부와 국가 로봇 전략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단 현대차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어제 6% 넘게 뛰었었는데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1.2% 약세입니다. 거래가 57만 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확인하시죠. 알테오진 0.2% 약세입니다. 45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2.3% 오르며 거래가 18만 6,300원이고요. 그 밖에 ABL바이오가 0.8% 가까운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3% 내립니다. 45만 7,500원. 리가켄바이오가 약보합권이고 HLB까지도 0.7%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4만 9천 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까지 눈치 보기 장세는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순환매 속에 종목 장세 이어질 수 있으니 오늘 특징주들 빠르게 체크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12월 첫 주 서학개미들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알파벳입니다. 서학개미들은 11월부터 알파벳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TPU는 그동안 내부 클라우드 효율성을 높이는 비밀 병기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투자자들은 이를 독립사업 부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에 서학개미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4주 연속 매수 우위입니다. 4위는 엔비디아입니다. 9주째 순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11월 들어서 AI 거품론과 알파벳 TPU의 약진으로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12월 들어서는 완만한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또 어제 호재가 들려왔죠.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소식에 엔비디아 주가는 어제 시간을 거래해서 2% 넘게 뛰었습니다. 수출 조건은 25% 추가 세금을 내는 건데요. H200은 엔비디아가 원래 밀어붙이던 고성능 블랙웰 칩 수출에서 한 발 물러선 타협안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간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수출 승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접근을 자국 내에서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3위는 테슬라입니다. 유럽에서 모델3 판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했는데요. 이는 점점 저렴한 차를 내놓는 중국과 유럽 경쟁사들에 맞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는데요.
이 부분은 종목 리포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SOXL입니다. SOXL 가격이 전 고점을 거의 회복하자 대규모 차익 실현이 이뤄졌습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2주 동안 SOXL은 강한 매도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AI 거품론이 완화되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SOXL 가격은 고점 대비 아직 낮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의 특성인 복리 효과 때문인데요. 인공지능 거품론으로 반도체주들이 폭락하고 있는 시기에는 매수세가 집중되고 아직 낙폭을 만회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자 서학개미들이 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으로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은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테슬라 관련 종목 리포트입니다. 현지 시간 8일 테슬라 담당을 새로 맡게 된 모건 스탠리의 앤드류 퍼코코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하향한 건 2년 만인데요.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에 대한 성장 기대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됐다는 판단입니다. 목표 주가는 410달러에서 425달러로 상향했는데 상향한 주가도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는 낮습니다. 퍼코코는 테슬라가 향후 12개월 예상이익의 약 210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S&P 500 내 두 번째로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AI, 로봇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잠재력은 인정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 부분에서는 2026년 북미 전기차 판매가 12%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으로 피보탈 리서치는 넷플릭스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160달러에서 105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미국 정부가 승인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파라마운트가 인수전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점도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파라마운트는 어제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적대적인 인수에 나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 사격과 중동의 자금 지원을 등에 업고 이미 합의가 이뤄진 거래에 균열을 일으킨 건데요.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 주주들에게 주당 $30 현금 매입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인수전이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웨드부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320에서 $35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에 애플의 인공지능 전략과 수익화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건데요. 애플은 알파벳과 공식적인 협력을 발표했고 자사 제품의 제미나이 모델을 통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애플은 가시적인 인공지능 전략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을 통합하면서 내년에는 인공지능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미국 보니까 지금 체감 생활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녹록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에서 이번 임기 동안 1년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했잖아요. A 플러스가 5개나 붙었어요. A 뿔 5개. 네, 처음 봤어요 저는. 네. 아니 그런데 국민들은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미국
쪽에 이렇게 그런 시사 프로나 뭐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또 새롭다기보다도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affordability.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 어떤 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생활상 뭐 물가 뭐 여러 가지가 네. 이게 이제 감내할 만한가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키워드로 떠올랐고 예. 어떻게 보면 뭐 뉴욕 시장으로 이번에 돌풍을 일으킨 맘다니도 계속해서 선거 내내 그 단어를 갖다가 외치고 다녔거든요. 당신들 이런 식비에, 이런 교통비에, 그러니까요. 이런 물가에, 주거비에 예. 살만하냐, 살아가겠느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마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런 부분 국민들 입에서 못 살겠다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체감하는 그래, 상황이에요. 내가 체감하는 상황. 예, 사실 주식 수익률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코스피가 오늘 4,000선 지금 하반 경직성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쌀이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다친 것 같아요. 딱 4,000선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코스닥도. 4천 밑으로는 못 나간다, 바깥으로 예, 못 나간다. 예,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여러분들 체감 수익률은 어떨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또 종목 선택 어려우시는 분들. 또 저희가 종목 얘기 많이 못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요? 카카오톡 네. 채널에서 먼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종목 정보도 실시간 빠른 뉴스 접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도 종목 얘기 잘 안 해주시잖아. 그렇죠. 주변 이렇게 금융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많이 짚어주시죠. 한두 종목 오늘 끄집어내 볼까요? 소장님이 한번 열의를 해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김현준 투자자문 투자 부분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자, 뭐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뭘 이렇게 방향성을 확정해서 가기는 미국도 우리도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제 하루만 있으면은 당장 내일 이 시간 되면은 뭐 점도표가 어땠어요?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뭐 대차 대조표를 다시 뭐 키운대요, 만대요 이런 소리 할 텐데 지금 요게 FMC가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벌써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있다고 보십니까? 좀 시장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한다. 예, 불안해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작년 12월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걱정. 작년 12월. 예, 작년 12월에 그 매파적 인하라는 말이 만들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호키시 컷. 예. 이게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인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는 인하는 해줄게. 하지만 내년엔 국물도 없어. 이제 사실 그게 딱 이제 매파적 인하인데 지금 시장은 이번에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내년도 쭉 인하할 거다. 심지어 트럼프가 새로운 초비둘기파 의장까지 만들어주면 뭐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QE도 당연히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기대가 이제 시장에 쫙 있었는데 네네. 최근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노동시장 지표나 이런 거 뒤늦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내년 물가에 대한 걱정 꽤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금리가 사실은 그 4% 계속 터치를 하는데 아래로 못 내려가고 네. 10년 예.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4.2 금방까지 왔죠. 그래서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시장에서 약간은 작년에 봤었던 그 기시감, 원래는 따뜻한 마지막 연말을 산타랠리로 잘 따뜻하게 끝내기를 기대를 했는데 FMC 이후에 변동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건데 하필이면 그것이 작년하고 이게 좀 재판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2, 3일간은 조금 강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 BOJ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호주도 약간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올해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소위 금리 인하를 다 모아보면은 예. 역대 2020년 그때 코로나 직후에 컷 심했잖아요. 네네. 그때 수준만큼 지금 사실 이미 많이 컷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피크아웃 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올해 정점을 이루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슬슬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상하는 쪽도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다 보니까 예. 미국하고는 달리 미국을 제한 나머지들은 금리 인상 어쨌든 이제 소위 그 통화 완화 기조가 거의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소위 통화 정책의 글로벌 공조가 조금은 균열이 가는 네. 그런 것도 약간은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말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막 서로 막 키우는 뭐 이런 것도 원래는 그러다가 네. 또 이제 1월 들어가서 보면 또 이제 희망이 좀 늘고 네. 뭐 그래서 어쨌거나 좀 내일 보고 연말까지는 생각보다는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 했는데 그러면 산타는 뭐 어떻게 좀 물 건너간 거예요? 먼저 왔다 간 거 아닌가 약간 이미 간 걱정이 좀 됩니다. 빨리 갔네요, 빨리. 먼저 왔다 간 거 아닌가라는 걱정 네. 좀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기 금리도 금리지만 제일 큰 선물은 그거 아닐까요?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슬쩍 문은 벌써 띄워놨습니다만 그냥 뭐 대차대조포 좀 키우겠다. 즉 채권 사서 돈 좀 풀겠다 이 소리 나오면은 또 시장이 또 헤헤헤 할 거 아닐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19년도에 QT 끝나자마자 QE로 갔었던 거 레포 발작 때문에 네네네. 그때 그걸 설명드리면서 그랬을 때 시장은 확실하게 환호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기억, 추억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오늘 제가 따로 이제 그 정리해놨지만 자료를 안 갖고 온 게 아마도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 이제 설왕설래할 것이 QE라는 단어, 이제 퀀티티브 소위 이즈닝,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RMP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RMP가 뭐냐면 리저브 매니지먼트 펄체스, 뭐냐면 준비금 관리 구매.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소위 공개 시작 조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샀고 팔고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시장은 QE를 원하는 거죠.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QE는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가리지 않고 전체를 골고루 다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장기물 위주로 또 많이 사주죠.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한 RMP라는 것 이것 자체는 초단기물 위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T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그거 위주로 사들이면서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레포 시장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정도 역할은 하되 장기물을 사줘야지 사실 장기물 금리가 그렇죠. 내려오면서 시장 자체가 되게 환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마 이번에 FOMC 이후에 소위 그 공개 시작 조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이 QE 느낌인지 제가 말한 RMP 느낌인지 두 네.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 갖고 아마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이 얘기를 엄청 하게 될 것 같은데 RMP면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고요.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니까. 네. 근데 QE로 간다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확실히 제대로 한번 랠리 불을 뿜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 시점에 QE라. 뭐 성장률을 보나, 뭐 실업률의 절대 레벨을 보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뭐 시장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무슨 뭐 우리가 곡소리가 나는 데가 여기저기서 어디 세계 지도에서 펼쳐놓고 보니까 싶은데도 아닌데도 QE 얘기가 나온다. 야, 참. 가끔씩 저 보면 동네마다 한두 군데 있잖아요. 그 나이롱 환자들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병원들 지나다 보면 환자복 입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뭐 할 짓 다 하고 어지간하면 좀 퇴원해 줘야 되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급하니까 뭐 수술 동의서 내지는 뭐 보호자도 확인 안 됐지만 일단 싣고 가서 살리고 뭐 그렇게는 합니다만 이제는 좀 툴툴 털고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아직도 QE 얘기입니까? 참. 일단 월가는 말씀 주신 대로 보험 사기라도 좋으니 주가만 오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냥 옆에 사이드미러 툭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몇 달을 갔다 병원에 있어? 그러니까 연준은 그 보험 사기를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그 수사관인 거죠. 참네. 아유. 아니 뭐 어찌됐건 지금 사실 이제 뭐 차기 연준 의장 이제 이번 주부터 뭐 면담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장기물 금리 자체는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인데 사실은 그 시발은
일본이죠. 일본. 장기물 금리가 특히 10년물 금리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시면 네.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번 주 안에 2% 뚫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올라가면서 일본 10년물이 오르니까 미국도 덩달아 네. 지금 올라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트 아까 열어주셨는데 한번 보시면 작년에 이미 또 기시감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금리 인하 사실은 연속을 했었죠. 저 왼쪽이 2024년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입니다. 계단식으로 내려온 게 기준금리고요, 연준에. 검정색이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거든요. 항상 보시면 먼저 내려오고 반영해서 예.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먼저 내려오고 정작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너무 과했다 해서 올라가다가 막판에 오히려 좀 급등을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저 때는 11월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거 부채 더 심해지겠다 걱정하면서 좀 올랐던 거고요. 올해도 지금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데 2월 이후에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네. 이게 10년물 금리가 미리 인하 전부터 하향 조정되면서 내려왔다가 4%가 저희 락바텀이라고 보통 합니다. 저 강인한 이제 지지선, 예. 저항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거기 닿기만 하면 이제 위로 튀고 있죠. 보통 이게 지금 시장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PCE가 2.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정도에다가 잠재 성장률 2개 더하면 사실 4% 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명목금리가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4%가 이제 바닥이고 이거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수준에서 될지 저거를 4% 미로 끌어내리려면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보험 사기를 해야 되는 거죠. QE를 해서 사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베센트가 그때 3%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333. 예. 333 정책이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시장은 조금 회의적이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내년 감세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부채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으니 네. 그런 공급 물량 또 시장엔 또 신용도 사실은 공급 물량이 늘 거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엄청 더 늘 거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겠는 걸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정작 이번에 금리 내리면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년에 산타랠리를 앗아간 주범이 사실은 장기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남은 기간의 산타랠리와 내년 상반기에 강세장이 지속될지 여부는 여전히 장기물이 결국 장기 금리가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은 장기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장기물.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뭐랄까 뭐 본인은 거래 기술 내지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제 대충 조금 패가 읽혀요. 지금 또 어디 뭐 이동 중에 에어포스 원으로 이동 중에 우리 왜 TV 뉴스에 자주 보잖아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네네. 거기서 피기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어커프로브라고 했으니까 한 2명 네. 연준 의장 때문에 한번 또 면접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다들 케빈 해서스로 굳었는 줄 알았는데 케빈 해서 좀 더 잘해라 분발해라 하는 또 그걸 갖다 하나 탁 던지는 것 같아요. 한 2명 조금 더 면담할 거라고 내 마음속에 대충 정해졌지만 이 양반이 뭐 코셔스를 이런 소리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소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어제 또 케빈 해서스는 또 당장 그러던데요. 인플레가 4%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금리 인하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야, 진짜 어지간히 되고 싶은가 봐, 연준 의장. 그렇죠. 예. 뭐 되게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아, 그 연준 멤버들이 보기에 예. 애쓰십니다 싶겠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더 주목했던 게 베센트가 지역 연은장들이 3년 그 거주 요건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한 걸 저는 사실은 더 맞아. 집중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으면은 델라스 연방은행 총재 같으면 텍사스에 머물러라. 예. 어? 그러니까 3년 거기서 이상 살아라. 3년은 살았어야지. 살았어야. 그 지역을 알고 지역을 대표해야 할 네. 거니까 말은 그럴 듯한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뭐랄까,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지역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글쎄, 그렇죠. 예. 그러면 풀이 아주 좁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은 태클을 건 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매파적 발언을 한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지역 연은장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연준 이사들은 하도 때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태고 지역 연은장들이 막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들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내년 2월이 쌍불가리가 될 때입니다. 아하. 근데 지금 그 지역 연은장이
2월에 바뀔 때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승인에 가까운 비토권이 일부는 연준 그러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FOMC에 네, 있긴 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할 때 거기에 지역 연원장은 3년 살아라. 왜냐하면 지금 말 안 듣는 데들이 대부분 3년 미만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래서 그게 될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지역 연원장들은 지금 우리가 봤지만 거기도 꼬장꼬장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자기 말. 맞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리사쿡 때리는 거 봤는데도 지역 뭐, 연원장들은 누굽니까?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누구죠? 무슨 해클 머슨가 뭐 이름 네. 어려운 양반. 네. 그냥 다 할 말 다 하지 할 말 않습니까? 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심지어는 해시시라는 초비둘기파 의장이 들어와도 과연 내 마음대로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베센트가 과연 그것이 2월 달에 자기 입맛에 맞는 지역 연원장으로 바꿀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이 되고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관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해시시 5월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지역 연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이제 그것까지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네요. 참.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저는 한 번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이름을. 연방은행 총재는 어지간하면 다 아니까. 전 세계 그 금융 자산의 70%가 저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그렇다. 왠지 게임 중에 룰을 바꾸는 듯한 느낌. 사실 그렇죠. 저렇게 되면 사실 의회에서 뭔가 규칙이나 룰을 의회 차원에서 바꿔줘야 글쎄. 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리사쿡에서도 예. 봤지만 뭔가 이게 기존 걸 바꾸려면 미국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게임인데 베센트가 저걸 던진 걸 보면 결국은 생각보다 연준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된다 느낌을 하는 그- 어찌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네요. 뭐 연준 입장에서는 독립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어찌됐건 지금 그 연준 정책하고 지금 장기물 위주의 금리 자체가 지금 연결고리가 상당히 끊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게 일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반영돼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강력한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많다. 예,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다 누린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정부가 적자를 내면 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거거든요. 예, 예. 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흑자를 내고 있는 네네.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다 합하면 썸이 플러스가 네.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상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 이게 이제 검정색 그래프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10년물 시장금리 이게 하늘색인데 통상은 과거에는 늘 1989년도 이후에는 보면은 인하 기조에는 장기금물 시장금리도 따라서 늘 내려갔었는데 네. 유일하게 여기에 역행했던 게 98년도에 한 번 있고요. 지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98년은 기억하시겠지만 저 때가 뭐였냐면 9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 IMF도 예, 있었고 예. 이런 게 한 번 있었고 그 여파가 결국은 러시아의 소위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LTCM, 롱텀 캐피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나갔고 그때 사실은 그때 연준 의장이 사실 오판한 거죠. 그때 금리를 인하해 줬거든요. 굳이 안 해도 지나놓고 보니까 안 해도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급등을 하면서 99년에 엄청난 화랑의 그 소위 빌미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지,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갈지. 근데 어찌 보면 이번에도 내년에 꼭 롱텀 캐피탈 같은 사태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에 만일 양적 완화까지 해준다면 다시 한번 99년 같은 불을 뿜는 시장이 한 번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양적 완화가 되는지 여부가 되고 과연 그걸 시장을 어떻게 설득하냐. 근데 그게 네. 짧게 올 수 있고 그다음에는 오히려 또 장기 금리가 튀면서 인플레이션 장기 금리가 튀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락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시장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래저래 말씀 듣다 보니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하방 리스크 대비보다는 오히려 상방 리스크를 기다리면서 상방 리스크. 뭐라도 붙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시장은 그래서 늘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뭐라도 담고 예.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타이밍 귀신같이 맞춰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거기다 두 번째로는 심지어는 이게 개별 종목을 내가 귀신같이 찾아내겠다. 네. 이게 더 어렵다는 걸 올해 확실히 보여주지 소장님 않습니까? 왜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 투자하기 제일 속편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얼마나 안 쳐다보면 가끔씩 계좌들 보면서 깜놀하더라고요. 얼마나 안 보고 무심하게 지내면은. 저는 근데 늘 발을 담그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늘 발 담그고 이제 뭐 단기로 볼 때도 있고 조금 속편하게 중장기로 보자 이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둔해. 이게 물이 지금 발목까지 찼는지 허리까지 찼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지내는 거죠. 그게 속이 편해요. 비투만 아니면 사실은 투자하기 좋은 성격. 예, 비투만 아니면 버틸 수 예. 있거든요. 예, 빠져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예. 빚내서 투자하면 못 버팁니다. 빠질 때. 근데 맞아요. 비투만 아니면 결국은 좋은 주식은 V자로 결국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 돈으로 투자하느냐 남의 돈으로 투자하느냐가 엄청 나의 말씀 주셨던 네. 버틸 수 있는 힘의 그 차이를 만든다. 그건 꼭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늘 같아요. 현금 비중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4,144, 코스닥은 0.8% 하락 예상됩니다. 92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07,5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49,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67만 1,000원으로 0.6%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호가는 81,200원, 현대차가 지금 30만 6,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 오늘 5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또 조선 기자재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호가는 95만 8,000원, 두산 에너빌리티 7만 6,700원, 기아가 12만 5,500원으로 1.3%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게 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2% 상승이 예상됩니다. 46만 7,000원.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 예상되고 호가 18만 4,200원, 에코프로 예상 체결가 11만 8,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ABL바이오는 18만 5,100원으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호가 45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는 1.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원, 코오롱 티슈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8만 3,000원. HLB는 48,7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펩트로는 호가가 26만 6,500원이네요. 삼천당제약은 1.9%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23만 2,000원이죠.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 보니까 네.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어제장에서도 장중에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투자자분들이 예. 약간의 그런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거 하시더라고. 오늘은 뭐가 갈까? 오늘은 2차전지일까? 오늘은 바이오일까? 오늘은 로봇일까? 네. 이거 거의 뭐 마지막 히든카드 쪼듯이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더라고요. 개장 전에 이제 동시효과 볼 때 보면. 저도 궁금해요. 오늘은 뭐가 갈까? 그죠?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리고 이게 그 전에 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움직이잖아요, 네, 시세가. 네, 근데 이게 네. 또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막상 그 시세창을 보면 혹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패널분들 나오실 때마다 은근히 그렇게 유도해서 질문합니다만 저는 막 종목 아까 송 대표님도 그 원래 며느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 게 아닙니까? 이게 주식 아닙니까? 그럴 바에 그냥 뭐 장 좋을 거야랄 것 같으면 그냥 지수 투자가 마음 편할 것 같네요. 적어도 이제 내 주식의 전체 100을 투자한다면 한 절반은 네. 지수에다 투자해 놓고 예. 나머지에 이제 내가 더 좋아하는 종목을 좀 더 싫거나 뭐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시장을 쫓아가기가 좋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아침을 보면 사실 그 데이 트레이더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침에 샀다가 장 끝날 때 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밤에 잘 수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밤에 또 어떤 공시 터질까 봐 무섭고. 네, 예. 네. 그래서 뭐 그런데 물론 그거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분들은 매우 소수라는 거죠. 그거 좀 타고나야 돼요. 네, 저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구리 가격 급등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은 예. 가격이 사실은 더 네, 무섭습니다. 맞아요. 올해 최고는 사실 은이었고요. 예. 지금 은 가격이 지금 아마
아마 61달러 넘었을 겁니다. 온수당. 사상 최고죠. 네네. 사상 최고로 아마 제가 금은 비율을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데 72인가까지 내려와서 네. 원래 100이 제일 보통 그 100부터 시작을 투자하는데 거의 이제 붙어서 은이 네. 이제 확실한 레버리지 있고 통상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거 결국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물수에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구리나 이런 것들은 뭐 은도 그렇고 은은 태양광 패널에 많이 들어가고 구리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이게 요즘은 1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하잖아요. 막 이게 네. 예, 100 맞죠. 그러면은 1메가와트에 보통 구리가 한 30톤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30톤이 들어간답니다. 30톤? 네,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그런데 실제로 100메가와트 기준까지 요즘은 아주 소위 무슨 유니버시티 뭐 이런 식으로 캠퍼스 이렇게 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엄청 크게 짓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100메가, 150메가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3,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아우,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 센터에 생각해 보면 그거 다 전기니까 다 다 전선 구리. 뭐 다 들어가야 될 테니까 데이터 센터만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또 송전 뭐 이런 거 하면은 더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한 것만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이대로 계속 지어간다면 구리는 그렇다 치고 은이 예. 은도 은도 사실은 패널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이게 100만 원이면 비용으로는 그러니까 100만 원 비용이 들면 한 15만 원은 은값이랍니다. 보통. 그래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은 도포하니까 위에다가. 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결론적으로는 금은 보통 움직이고 구리 움직이고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원유 움직이는 이제 이 순서대로 원자재 시장이 움직이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놓고 봐서는 상당히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상품 쪽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당하다. 그래서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자금이 확실히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검정색이 뭐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자재 ETF의 자금 유입입니다. 올라가면 유입, 떨어지면 이제 빠지는 건데 엄청 빨리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죠. 아, 그러네요. 심지어 이거는 금은은 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커머디티 산업금속 쪽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이것이 보통 동행하거나 먼저 선행해서 이게 자금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자재 지수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이번에 실제로 봤지만 미국의 코어 그러니까 구스 프라이스 인덱스는 상당히 좀 V자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상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내년에 좀 더 높아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다음에 이 경제 블록화되면서 굳이 이제 사실은 싼 데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 수 있던 것도 이제 억지로 내가 굳이 사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관세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에 사실은 지금 장기물, 지금 10년물 금리가 미국이 많이 올라간 이유도 사실 저것 때문에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서 이게 내년도에 대해서 원자재 시장 이게 관련된 투자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꼭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은 저쪽은 오버슈팅이 가능한 게 이게 전 세계가 거래 계약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주식이 한 15에서 20%, 채권이 70%인데 원자재는 대부분 실수요도 움직이고 금융은 되게 작거든요.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쪽에서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일로 조금만 움직이면 엄청 오버슈팅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올라간 것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지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위클리나 먼슬리 볼 것 같으면은 이거 미쳤다 싶을 정도인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금은은 좀 쉬어간지언정 뒤로 이제 넘어가서 구리나 나머지 산업금속 그리고 내년 하반기 보면은 사실은 원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볼 그래요? 필요가 있겠다. 이게 원래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내년 상반기에 당연히 트럼프가 어떻게든 틀어막겠죠. 근데 원유 가격이 중간선거 앞서고. 올라간다라는 거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것까지 그리고 보통 이게 획도독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유 시장 자체의 규모보다 원유 시장의 선물을 이용해서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그걸로 해요, 사실은. 그래갖고 오히려 그 미국 국채 시장이 원유 선물 시장을 흔듭니다, 사실은.
이게 규모가 아까 말했 훨씬 크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 때문이라도 사실은 원유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그러면 포트에 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원자재 ETF를 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편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를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채권 가격은 빠지니까 아니면 근데 숏을 떼야 되는데 숏 때리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숏은 왜냐하면은 단기로 해야지 길게 들고 가면은 마이너스 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보죠. 개장합니다. 자, 12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오늘 지나고 새벽이면은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점도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차기 연준 의장 이제 면접도 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그러한 좀 의문점이라든지 회의감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소시킬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합니다. 4,159, 코스닥은 932로 보합권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10만 8,800원, SK하이닉스도 1.4% 올라갑니다. 57만 4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45만 1,500원으로 1.8% 상승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지네요. 165만 1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8만 900원, 현대차가 1.4% 하락합니다. 30만 2,500원, HD현대 중업도 1% 떨어집니다. 57만 1,0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약보합권으로 7만 6,6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4% 하락합니다. 94만 6천 원이고 기아도 하락합니다. 12만 3,100원,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셀 쪽 강하네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좀 떨어집니다. 지금 45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합니다. 18만 2,800원이고 에코프로도 1.3% 상승으로 11만 9,200원, 에이벨바이오는 좀 하락합니다. 18만 5,1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6% 하락합니다. 45만 1,500원. 리가캠바이오가 0.98% 떨어지네요. 18만 1,400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하락합니다. 8만 500원. HLB 4만 8,800원 1% 하락. 펩트론도 내림세고 삼천당제약은 2% 상승합니다. 2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2차 전지 쪽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4.5% 상승합니다. 32만 4천 원. SK 이노베이션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LG화학도 38만 4,500원으로 1.3% 상승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좋습니다. 전고체 쪽에서는 유일 에너테크가 5.4% 강세입니다. 2,110원이고요. 그리고 삼성 전기도 3.3% 상승 중이고 EV 첨단 소재 오름세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6% 상승 중이고 한농화성도 오름세고요. MOT도 2.4% 상승, 대주전자재료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은 다 좋습니다. ESS 쪽도 마찬가지예요. ESS 쪽에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ESS 쪽 다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막 컨덴서, M+, 3%,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도 어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선 태성이 1.3% 상승 중이고 HB테크놀로지, 피롭틱스가 2.5% 상승이고 YC캠 소폭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SKC가 11만 5,200원으로 0.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532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은 318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204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1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5억 원, 3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2원 30전 하락한 1,4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보니까 확실히 지금 오늘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또 많이 올라갑니다. 4%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요. 예. 어제 1% 좀 떨어지더니 다시 한번 오늘 올라갑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네 맞네요. 1.9% 떨어지더니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뭐 반도체는 좀 밀려도 다들 네. 보면은 마음에 큰 걱정들은 없으신 것 같고 2차 전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거 보면은 이제 좀 가져야지 이러시거든. 그래, 진짜 한 3, 4년, 한 3년 가까이 진짜 고생들 하셨잖아요. 네. 저 조금 꿈틀거리니까 또 누가 나와서 좀 설치는 것 같던데 이제 그거는 뭐 다 검증됐지 않습니까? 그렇고 대신 오늘 또 바이오하고 로봇이 못 가네.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 네. 쪽에서 보면 네. 수급이 이제 2차 전지로 쏠리면 바이오 쪽이 약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야 네. 지금 방금 2차 전지 또 음봉에 많이 났습니까? 아이고 순식간이네. 네. 참. 좀 단타라고 봐야 되나? 이건 또 그런데 이제 한 오전 11시 넘으면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코스피는 야간 선물에서 기대했던 어느 정도 뭐 한 20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 상승은 일단은 개장 초에 만들었고 환율도 뭐 7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FOMC 다음에 방향이 잡힐려나 싶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그림 하나 가져오셨네요. 무슨 저는 이런 그림 재밌던데 뭐 다우 10년 미국 10년 주기 무슨 네. 얘기 해주시려고? 이거 저도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맥켈란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 이제 그 소위 기술적 분석 예. 하시는 네. 맥켈란 오실로스코프 뭐 이런 거 만든 그런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다우지수 기준으로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120년, 허허. 그러니까 12번의 이제 패턴을 10년으로 잘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부터 지금 진행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1900년부터 10년씩 이렇게 잘라갖고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0년 내내 이제 기본적으로 우상향인데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녹색선이 평균 패턴입니다. 근데 보면은 10년 동안에 10년간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초기 한 4년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간다. 근데 5년 차가 제일 세다. 올해가 5년 차였잖아요. 네. 예. 올해 좀 세긴 셌죠, 상당히. 왜냐하면 바닥도 놓고 보면은 뭐 3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란 거고 그 다음에 6년 차는 좀 쉬어갑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쭉 해서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재밌게 본 거는 내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필이면 또 이제 올해 5년 차 지나고 내년 6년 차 되는데 근데 내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뭐 QE나 이런 것들 또 금리나 주기 뭐 이런 거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패턴을 놓고 보면 내년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제 사실 꼭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거나 또 보통은 한 해 많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통 또 쉬어가는 게 또 일상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은 우리가 너무 큰 기대, 올해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너무 그걸 못 쫓아갔다고 생각하면은 또 마음이 급해져갖고 내년에 큰 수익 내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다가 또 이게 또 삐끗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마음을 비워놓고 내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재밌어서 한번 이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국내 증시도 종목 장세긴 합니다만 미국도 최근에 보면은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보면은 AI 쪽에서는 이제 뭐 오픈 AI 쪽,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이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구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퐁당퐁당하는 흐름이 엮여지고 있는데 이게 또 좋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 결국에 오픈 AI 독주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제미나이 3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맞습니다. 한 달 사이 천지개벽했죠. 맞아요. 예.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면서 오픈 AI의 독주 체제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네네. 거. 그래서 오픈 AI가 사실 줄세웠던 네. 어찌 보면 엔비디아도 거기에 큰 그렇죠. 포션이 있었고 예. 가장 큰 거는 아마 오늘 밤엔가 발표될 그 오라클. 실적 예, 장마감 이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장마감 이후에 달발 오라클 이런 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텐데 확실히 오픈 AI가 상대적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챗GPT 5.2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5.2가 그 제미나이 3.0 프로 때문에 한 4주 앞당겨서 지금 발표하는 예. 거잖아요. 그만큼 좀 다급하다는 거고 이것이 뭐에 영향을 줄 거면 오라클이나 그 소위 오픈 AI 진영에 들어가 있는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데들이 앞으로 이들은 다 B2를 해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 돈 빌려갖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넣으면 내가 오픈 AI한테 빌려주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네. 채권 투자자는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럼 오픈 AI의 새로운 버전이 제미나이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사실은 마음 편히 빌려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사실 주가도 주가지만 이 AI 투자가 사실 양쪽적인 경쟁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좀 과잉 투자도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아질 텐데 이게 되냐 안 되느냐의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이정표 뭐 이런 그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 저는 5.2가 어떤 평가를 받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라클 실적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 되게 중요한데 이 이유는 뭐냐면 오픈 AI가 다른 그 과거에 이 어떻든 초기에 이렇게 투자했던 거 아마존, 스포티파이, 테슬라, 우버 뭐 이런 데들이 거의 10년, 20년간 상당히 고생하는 기간 동안에 캐시 번, 그러니까 현금을 소진했던 거에 비해서 오픈 AI의 캐시 번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래서 지금 향후 한 5년간, 4년간 캐시번 할 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돈 빌려서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쟁하는 엔트로피, 클로드 하고 있는 여기는 한 2년 안에 플러스로 돈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약간 소프트웨어 그 개발하는 쪽에 집중해서 특화해서 저긴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랄까 재밌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는 너무 판을 키워나갔고 네. 뭐 아니면 도구가 지금 돼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오라클이 앞으로 투자 3천억 달러 투자를 오픈 AI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놨잖아요. 그것이 진행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실은 오라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의 챗GPT 5.2 또 내년 1월에 나올 또 새로운 버전 이런 것들이 결정할 수 있어서 기대가 옛날에는 웬만하면 더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예.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것이 또 와일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5.2 발표의 그 결과, 평가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라클 실적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한 오전 6시쯤이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컨콜이 진행이 되니까 이 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막 트럼프 트루스 소셜도 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쪽보단 다른 쪽을 더 많이 보는 느낌이거든요. 당장은 제가 그때 이제 그 히어로 빌런 얘기하면서 빌런으로 BOJ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예. 걱정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CFTC라고 그래서 네네. 소위 이제 선물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엔화에 대한 선물이 롱 포지션이 많은지 숏 포지션이 많은지 그걸 이제 네팅을 해보면 순매수인지 순매도 기준인지 보면은 작년 7월이 정확히 그때 순매도 포지션이 엄청 많았었죠. 예. 지금 보시면 3년 내내 엔화가 늘 약세를 갔었으니까. 근데 BOJ가 우린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했는데도 안 믿고 그래도 엔화는 약세로 갈 거야라고 배팅했다가 그때 놀라갖고 확 말리면서 7,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가 엄청 벌어졌었는데 다행스럽게 가장 최근 데이터 12월 초까지를 놓고 보면 엔화에 대해서는 순매수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저 선물 시장에서의 급격한 반전 때문에 네. 엔화 초강세로 가는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네. 놓고 보면 이거는 그전에는 급성 뭔가 위험이었으면 급성 병명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만성으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엔화 비상업적 거래의 계약 건수가 순 매수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엔화는 내년도에 가장 강세로 갈 그 통화로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아니요. 예. 아니요.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지금 예. 송 대표님 가져오신 저 자료. 자료하고 네. 달러의 움직임을 갖다 한번 체크해 보니까 네. 확실히 저 투기적
투기적 포지션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네요. 당연히 많이 받죠. 특히 단기적으로는 엄청 받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달러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나 내년까지도 여전히 약세 흐름들을 기대를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로이터에서 그 한 60명 외환 전문가들 상대로 내년도에 달러 대비 강할 통화, 약할 통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강할 통화는 엔화. 왜냐하면 지금 일본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미국과의 그런 금리 차를 축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엔화 약세는 너무 과하다. 내년에 적어도 7, 8%는 더 강세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 배팅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요? 우리 원화도 보면은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했는데 2.6%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노르웨이, 유로, 캐나다, 한국 원화 이 순으로 내년에 달러 대비 강세 통화를 예상하고 있고 최대 약세는 터키 리라, 멕시코 페소, 브라질이 올해 좀 강세 해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가면 브라질 헤아라가 저렇게 약세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아까 제가 원자재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가 ETF로는 7, 80%로 1등이긴 한데 최상위권에 가 있는 나라들이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런 데예요. 걔네들이 적어도 40에서 50% 이상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산업금속 가격이 강세로 가면 저쪽 부분은 여전히 환도 강세, 그다음에 지수도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또 지금 미국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인수권이잖아요. 이게 과연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독과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지 여부 이 절차가 남은 상황인데 이게 넷플릭스 유저로서 이렇게 되면은 또 구독료가 올라가는 건지 또 만약에 주주로서는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해져요. 일단 넷플릭스 제가 주주라면 전 반대할 것 같아요. 이거를 이게 승자의 저주 우리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인수 금액도 좀 세다 싶은 느낌이 들고. 830억 달러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파라마운트는 1,000억 달러 넘게 더 부르고 나온 거 받고 더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래서 재밌는 또 이거를 바라보는 게 넷플릭스가 소위 그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거 자체도 재밌지만 과거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워너브라더스가 얼마 오래된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기가 19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3년. 1920.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에서 워너 성을 가진 4명의 형제가 만들어서 그 워너브라더스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부침이 심한 게 계속 이게 누군가가 워너브라더스를 샀어요. 네. 근데 산 데들이 항상 다 망합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망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1990년부터 시작하는데 워너브라더스 앞에 타임이 붙었었잖아요. 지금 타임 워너, 근데 지금은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됐는데 타임 워너라는 게 우리 귀에 많이 익었잖아요. 타임이 당시에는 1980년대 매거진 시장, 종이 잡지 시대가 그때 엄청 강했는데 그때 전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타임즈. 네, 타임. 그거 하나 끼고 다니면 좀 지식인인 것처럼 보였죠. 네, 그때 뭐 피프리니 보지도 않으면서 아마 제가 골프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 잡지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미용실이라고 해야 되나 헤어샵 가시면 다 하나씩 두꺼운 거 들고 있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데였는데. 그래서 타임이 그 당시에 워너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종이 잡지의 힘을 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샀는데 그때 결국은 워너는 잘 갔는데 거꾸로 타임지는 그 이후부터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누구한테 팔렸냐? 타임 워너에서 타임은 누구한테 팔렸냐면 AOL.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년도 1월에 AOL 우리로 따지면 하이텔 천리안 같은 데였어요. 하이텔 천리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아마 지금 MZ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터넷이 초기에 막 초창기에 접속 서비스를 하던 엄청 큰 압도적인 회사였습니다. 근데 주가도 엄청 좋았거든요. 지금의 저희 그 구글이나 이런 게 부럽지 않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AOL이 그다음에 타임원을 또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 AOL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저기서 조용히 저기 이제 아웃돼 갖고 버라이전이라 우리 따지면 SK텔레콤에 팔렸어요. 거기 밑에 케이블 회사로 조용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저 때가 이제 두 번째 저 때는 시장이
한번 정확히 그때 이후에 2000년 1월이니까 피크였죠. 예. 시장이 피크를 알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냐면 1998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는 AT&T, 우리로 따지면 KT 같은 네네. 회사입니다. AT&T가 또 이제 타임워너를 딱 인수합니다. 하하. 근데 3년 만에 다시 분사해요. 우리가 할 비즈니스 아닌갑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AT&T 주가 별로 안 좋았겠죠. 네. 당연히. 근데 지금 드디어 지금 7, 8년 만에 다시 넷플릭스가 이제 워너를 인수하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인수자가 항상 뭔가 징크스가 있는 워너는 그래요? 결국은 살아남는데 계속 살아남고. 네, 워너는 살아남는데 워너를 그렇게 원했던 저걸 갖다가 전부 삼키다가 다 토해내는구나. 그렇죠. 어허. 그렇게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또 이게 AT&T 이후에 또 두 번째라 지금 또 닷컴 버블 얘기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제가 이게 기우기 있지만 이게 혹시 이게 AOL이 타임워너 인수한 거 비슷한 결과를 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하필이면 넷플릭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트럼프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타임워너를 인수 못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말씀. 있습니다. 아니 이 라떼 얘기 너무 재밌는데 저 부탁 하나 할게요, 홍 대표님. 네. 마이클 버리가 오픈 AI 쟤들 저거 보나마나 저 네스케이프가 될 거야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네스케이프 얘기 좀 해주시죠. 넷스케이프도 아까 봤던 AOL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죠. 사실은 글쎄. 바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좀 더 네. 재밌게. 네.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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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 미국 FOMC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경계 심리 여전한 가운데 그래도 양 지수는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3% 가까이 반등하면서 4,152선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입니다. 932포인트에서 움직임 전개됩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 메이저 수급 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42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00억 원 넘는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864억 원 팔아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이쪽에선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오는데요. 외국인이 76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5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1,468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자동차 부품과 철강, 비철금속 업종은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호텔과 레스토랑, 레저 쪽, 전기 유틸리티와 가정용품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 2차 전지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들썩입니다. 우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상승합니다. 최근 2차 전지, 로봇에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로봇 관련주로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전고체 배터리 관련 쪽에서는 유일 에너테크가 4% 가까운 오름세로 거래가 2,075원이고요. 삼성 SDI 호재가 있습니다. 3.5% 강세 32만 1,000원. 삼성전기가 2% 넘는 강세로 27만 5,500원. 그 외에 MOT와 EV 첨단 소재가 2%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튬 관련주 오름세입니다.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중국 주요 광산의 생산 중단과 연말 성수기 구매 경쟁이 겹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다만 리튬주 일부 종목들은 지금 하락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유일 에너테크만 4.6% 강세, 강원에너지 2%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5% 가까운 강세입니다. 다만 미래나노텍과 세빛캠은 현재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주 강세 기록 중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 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에 ESS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아메리카는 미국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개발 운영 업체에 내년부터 3년간 총 2조 원 규모의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삼성 SDI가 현재 3.5% 강세로 거래가 32만 1,000원이고요. 유니테크노가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3,780원. 한중 NCS가 7.1% 강세로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일 에너테크가 여전히 5.6% 강세 유지하고 있고요. YM텍도 2.1% 상승합니다. 거래가 8,23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주가 움직입니다. 차량 통합 보안 플랫폼 전문 기업인 페스카로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섹터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페스카로 현재 154% 급등합니다. 거래가 39,500원이고요. 또 한국전자인증이 0.3% 가까운 오름세, 헥토 이노베이션이 2% 넘는 강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6,500원. 다만 S2W와 이니텍은 또 약세로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 장세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이 강한 만큼 장중에 이쪽이 계속해서 주도권 가져갈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직장인분들은 이제 올해 연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내년 초 연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공제액도 환급액도 늘릴 전략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목돈 만들기, 자산 불리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도 조금 오르네요, 그래도. 뭐가요? 주식이. 아니 진짜 궁금해요. 주식 하시죠? 예, 뭐, 네, 조금 합니다. 코인은요? 아, 코인 안 합니다. 왜요? 그리고 사실 그 머니 트레이너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시간과 에너지도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어느 정도? 부동산이야 뭐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다죠. 뭐. 아니 자 이제 김 대표님 이거 자 이제 12월쯤 오면 이제 또 연말 정산이 신경 쓰이고 그렇죠. 5월 가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또 맞습니다. 며칠 또 바쁘잖아요, 다들. 네. 자 지금 이게 뭐 좀 이쪽도 좀 알아야 좀 절세도 되고 환급액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이 13월에 월급이라고 하는 네. 우리 직장인들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일단 국세청에서 11월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 미리 보기라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국세청의 홈택스를 들어가시면 그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이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편리한 연말정산을 미리 이제 한번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올해 9월까지 사용했던 카드 사용액하고 예. 작년에 내가 냈던 세액 공제 금액도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세청의 맞춤형 안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저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쉽나요?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편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예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막 짜증이 나서 막.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은 아마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 맞춤형 안내라는 게 뭐냐면 내년 1월 31일까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예. 해당되는 근로자들에게 나한테 좀 꼭 챙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국세청이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7가지 정도의 공제나 감면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우리가 연말정산 때 좀 놓치기가 쉬운 게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인분 같은 경우는 그 체육시설 이용했던 비용 있죠. 네. 이런 것도 다 공제해 줍니다. 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빼먹을 수가 있는데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 직전과 직후에 2년 동안에 사용했던 결혼 비용도 지금 공제를 해주거든요. 결혼 비용. 네, 결혼 비용. 그러니까 이제 혼인 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니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도 이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내가 꼼꼼히 좀 챙겨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오, 세액공제래요. 저게 100만 원까지. 그렇죠. 오. 지금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맞춤형 안내 서비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 항목, 감면 항목들에 대해서 개인별로 좀 이렇게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게 있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들어가시면 아마 좋은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제 증빙 자료를 갖다가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겠네요. 그렇죠. 증빙 자료 같은 경우는 예. 자동으로 정보를 끌어와서 해주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시설 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결혼 또 비용 같은 거. 결혼 비용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꼼꼼하게 챙겨야 되고 홈택스의 항목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서류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의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요? 꼼꼼히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다.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 차이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이건 이제 매번 들을 때마다 사실 좀 약간 헷갈리는 맞아요. 분들이 좀 많이 예. 있습니다. 일단 소득공제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소득을 빼준다. 우리가 내 소득에서 그렇죠. 소득에서 빼주는 거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 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공제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 좀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고소득자에게 소득공제는 그죠. 유리하다. 예,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산출된 세액에서 그냥 일정 부분을 세금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조금 더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소득이 이제 높은 분들은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이라고 그러죠. 네. 세금을 매기는 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왜 신혼부부들 보면은 한쪽으로 몰아주면 더 절세 혜택이 크다는 얘기 많잖아요. 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라고 보는데 그냥 간단하게 2인 가구 이상이다 그러면은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굉장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양가족이라든지 교육비, 보험료 공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적용세율 자체가 높아질수록 좀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부양가족,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부양가족 공제라는 게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들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또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모르시는 숫자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죠. 그렇죠. 소득공제. 그리고 70세 이상은 경로자 공제를 또 1인당 100만 원 추가해 줍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용카드 공제 관심 있는 분들 많죠. 네. 신용카드는 또 반대입니다. 예,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한테 몰아줘야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내가 내 소득의 25% 이상 쓴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니까 예. 25%의 기준점이 낮은 사람일수록 유리한 거예요. 예.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데 예. 신용카드는 무조건 소득 낮은 사람한테 몰아준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뭐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했습니다. 네, 그죠. 그다음에 의료비 세액 공제 있죠. 예. 그리고 소득이 이런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아요. 의료비 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냐? 내 소득의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니까 3% 기준점이 낮은 분한테 몰아줘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 해주시면은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부터 세액공제로. 세액공제. 예.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이건 질문하기가 싫어지네. 저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아니 금융자산만 300억 네. 이상인 초고 자산가들이 우리나라 10,000명 이상이라 된다는데 그 밑에 질문을 보셔야죠. 질문을 봐야 되나요? 그러네. 이게 사실 뭐 1,000만 원 모으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 부자들 돈 모으기 무슨 비법이라도 있습니까? 네, 이제 제가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이제 많은 머니 트레이딩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수백억 가진 자산가들 중에도 자수성가형 부자라면은 그분들도 1, 2억으로 시작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상속형 자산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 세상에는 딱 자산을 불리고 처음에 시드머니를 만드는 사람 중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종류는 일단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쓰는 사람. 남는 돈으로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일단 써. 일단 쓰고 그 다음에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 예. 이 세상에는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후자인데.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쪽이 돈이 모일지는 우리가 딱 느낌이 오실 텐데 2026년도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년도에는 나도 좀 시드머니를 모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저축이다. 선저축. 선저축, 후소비 이 순서를 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찰리 멍거도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찰리 멍거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에서 첫 번째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1억 모으기 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수성가형 부자 이렇게 수백억 부자도 처음에 시작은 어쨌든 1억으로 시작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선저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란 소리 듣잖아요. 그렇죠, 예. 뭐라도 투자하잖아요. 네네. 예.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네네.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자산을 좀 더 불리고 또 이걸 잘 지켜 나가는 게 좋을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뭐 우리 머니쇼 시청하시는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들으면서 본인들의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일단 뭐 멀리 보기보다는 일단 내년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건 물론 제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26년도는 2022년 그러니까 모든 자산 뭐 예를 들면 네.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모든 자산이 2026년도의 종가가 네. 2025년도의 종가보다는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생각합니다. 자산이. 모든 자산이. 예. 그렇지만은 2025년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의 불장이라든지 에브리띵 랠리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자산의 상승률보다는 둔화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면 2025년도 종가보다는 모든 자산이 2026년도 종가가 높다면 그럼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상승률은 굉장히 둔화될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여러 가지 변동성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뭐 예를 들면 트럼프의 그 상호 관세에 대한 뭐 무효 판결이 나타난다면 네. 뭐 이게 좋은 호재일 수도 있지만 순간적으로 경제 시장엔 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경제의 어떤 인플레이션 우려.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내년 초에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지만 진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높아질지 뭐 이런 우려. 뭐 이런 우려들이 2026년도에도 나타나면서 순간순간 어찌 보면 자산시장에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무섭다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그래 2025년도 종가보다는 2026년도 종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위에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의 페이스대로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했던 페이스대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시장에서 보면 본인의 위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라 이런 말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본인 근데 투자 성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의 투자 기간에 맞춰서 투자 비율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년 정도 안에는 큰 돈 쓸 일이 없다. 근데 3년 이후에는 좀 큰 돈 쓸 일이 있을 거예요. 뭐 결혼도 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한 50대 50 정도로 투자하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5년 정도는 큰 돈 쓸 일이 없다. 그러니까 5년이면은 상당히 장기간 아닙니까? 네네. 5년 동안은 나는 뭐 결혼할 일도 없고 이사 갈 일도 없고 집 살 일도 없고 그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글쎄, 네. 차 바꿀 일도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 30% 안전자산에 70% 위험자산으로 하셔도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기간 자체가 한 5년 정도를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기간이 확보가 된다면.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뭐 한 7년에서 10년은 지금 전혀 큰 돈 쓸 일이 없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예, 뭐 나는 지금 결혼할 일도 없고 집 살 일도 없고 차 바꿀 일도 없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안전자산 20에 위험자산 80. 이 정도 하셔도
10년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사실 투자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네. 이유가 우리 네. 관점이 좀 네. 좁기 때문이잖아요. 네. 지금 사서 내년에 전세금 올려주기 전까지 좀 수익을 보겠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렇죠. 한 5년, 10년 정도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투자에 대한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예산에 맞춰서 저축과 투자를 계속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아니면 거예요. 소장님은 위험자산 한 80% 들고 가셔야 돼요. 결혼할 일 없으시고 집 살 일 없으시고 결혼한 차 바꾸실 일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럴 순 있지만 아니 그냥 막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한 20년 큰 돈 쓸 일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자산. 저는 그냥 뭐 저는 그냥 막 산에 들어가랍니다. 자연인 되죠. 뭐. 네, 그러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서 거의 윤택 씨- 10대, 윤택 씨나 90대 10 이 만나고. 정도. 예? 네, 90대 10 정도 위험자산을 하시죠. 90번. 약간 이게 약간 역설적으로 들리는 게 보통 왜 TDF라고 해서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나이 들수록 네. 조금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은 그거는 내가 투자했던 돈을 꺼내서 써야 될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거꾸로 얘기하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돈 쓸 일이 중간에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네. 거꾸로 얘기하면은 나는 돈 벌 수 있는 기간이 기니까 길죠. 앞으로 투자 기간이 예. 길 거다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러분들의 투자 위험 성향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투자할 수 있냐라고 하는 투자 기간에 맞춰서 네. 위험 자산의 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까 우리 김경필 대표님 뭐 우리 SBS 비즈의 이제 머니쇼 시청자분들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정보를 얻고 뭐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배우신다 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시청자분의 절반 이상은 저기 뭐 진행자나 패널들이 어디까지 헛소리 하는가 이걸 갖다가 보시러 오신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요즘 너무 스마트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예. 저희도 배우는 상황이 대충.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이 상황에서는 이게 스마트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좀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최근에 수익률 좋다 그래서 너무 어깨 힘들어. 요즘 최근에 회사 가보면 막 웃고 다니는 분들 많거든요. 왜 이렇게 자꾸 웃고 다녀? 그러면 뭐 웃상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어릴 때 동네에 꼭 그런 형들이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명 어깨에 있었는데. 힘이 들어가서 막 자꾸 친절하게 말 잘해주고 이런 예.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투자의 세계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네. 우리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정보를 청취하고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건 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뭐 좋은 면이 있으면 안 좋은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대표님 같으면 내년에 국장 하실랍니까? 미국 가실랍니까? 저 개인적인 얘기를 이렇게 막 거침없이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장만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기 머니쇼 자주 안 나오니까 뭐라고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양도소득세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제 개인 자금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회사에서 조금 운영하는 자금을 이제 예. 미국 주식을 하고요. 예. 최대한 투자에 대해서 관점을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짧게 가져가면은 보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간과 에너지.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 사업이 자기 주 종목이지 남의 회사 사가지고 그 회사 올라가지고 돈 벌겠다는 생각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긴 그러니까 조금 하는데 최대한 시간과 에너지를 덜 뺏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네. 그 관점을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속 좀 따가우셨겠네. 그죠? 그러니까 조금 배가 아팠죠. 배가 좀 아팠는데 그 전에 좀 그래도 많이 좋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말 난 김에 대표님, 이제 투자에 발 담그신 분들을 위해서 그 배 아픈 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좀 배 아픈 노하우 있으세요? 거를 아마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배 아파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게 또 포모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요. 내가 어떤 원금을 손실했다. 500만 원인데 300만 원 됐다. 200만 원 그럼 계속 마음속에 왜 끓이냐면 내 돈 200만 원, 내 돈 200만 원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를 내 돈 200만 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금을 300만 원으로 자산을 재수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내 돈이 원래 500이었는데 자꾸 이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다. 아, 맞아요. 자산을 재평가해 보니까 나는 내 자산이 300이었다. 그러면은 여기가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주면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아하. 이 멘탈 관리가 투자에서는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륜 스님 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법륜 스님. 예. 왜냐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났던 게 또 원래 내 원금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이런 거 오늘 뭐 준비된 얘기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는 갑자기 공돈이 생기거나 네. 어디서 돈을 딱 쓰려고 그랬는데 돈이 안 나가면 그 돈으로 주식 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100만 원 어디다 쓰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게 됐다. 그럼 갑자기 이거 어차피 써버릴 뻔했던 돈인데 주식이나 사자. 그럼 주식을 사게 되면 만약에 주식이 좀 떨어져도 기분이 덜 나빠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질 돈, 어차피 써버릴 돈이었는데 그렇죠. 예. 주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 예. 그래서 이렇게 멘탈 관리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요. 예. 혹시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이런 자산을 좀 불려가는 데 있어서 꼭 좀 가져가야 될 어떤 소비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멘탈 관리도 좋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산이라고 봐요. 예산.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내가 생각한 만큼 저축이나 투자를 못 하느냐. 한 네네. 월급 500 타면은 처음에 신혼부부 때는 그냥 한 50% 저축해야지 이런 마음을 다 먹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는 실천을 못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왜 못 하느냐? 왜 못 하겠습니까? 다음 달에 부모님 칠순이 있고 연말에 일본 놀러 가기로 했고 예. 이런 거 생각하면 250만 원을 딱 저축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내가 적금하려고 그러다가 이것도 적금 깨면은 은행한테 예의가 아니다. 은행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명절 또는 뭐 이벤트, 여행 이런 예산은 따로 만들어서 적립을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적립을 하시면은 내가 저축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만큼 저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산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니 지금 TV 보시다가 너무 재밌고 웃겨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 그래요? 예. 좀 종종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보합권이고 뭐 외국인 메이저 수급하고 국내 개인 투자분들도 치열한 매매 공방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눈치 보기 장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예. 어차피 뭐 오늘은 이러나 저러나 내일부터가 FMC 이후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BOJ 보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2026년 방향성이 안 나오겠나 싶네요. 네. 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래. 네. 예.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